멘토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저희 시점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저는 난이도를 봤을 때, 중상 정도로 봤어요. 중상 정도로. 중상 정도로 봤고, 아마 문제에서도 이제 하나 문제를, 한 30% 정도는 기출 문제를 활용을 했고, 또 그 중에서 뭐 10% 정도는 또 한 대 쓰게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황과 관련된 토픽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대로 출제한 문제보다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베이스의 토픽들은 그리 낯설지 않았을 좀 많이 낯설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변형이 아무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답안 쓰는데 고민을 하게 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럴 의도로 출제를 좀 이제 멘토진들 이렇게 좀 변경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멘토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개념.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인 거죠. 개념 정의. 그래서 끝나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개념 정의에서도 꼭 그 토픽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단어들을 반드시 집어넣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위 수준에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명확하게 써서 구분해 달라는 거 있었었고,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묻는 문제들이 꽤 많았죠,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묻는 문제에서도 묻는 순서대로 적어라. 예를 들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바꿔서 쓰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맞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대로 쓰셔야 되시고, 왜냐하면 채점관들은 그 묻는 거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불량이고, 그 다음에 각 문제들로 접근했었을 때 목차에 묻는 게 없으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후에 채점을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었고, 두음 쓰신 분들 있어, 두음. 답안에 두음 쓰면 돼요, 안 돼요? 두음만 쓰면 어떻게 다 채우던가. 두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메커니 여기 웃으신 분 중에 있어 지금. 웃지 마. 어. 왜냐면 나도 모르게 도움을 써놓고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큰일 나요. 그래서 주의 꼭 해주시고. 자, 메커니즘에 혹은 동작 절차 이런 것들 쓰실 때 가능하시면 화살표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번호로 눈이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비지 않게 간단한 설명들까지 넣어서 좀 작성을 해달라. 또 기술 키워드 많이 써라. 이것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인 거고요. 비교 문제 아닌 경우는 비교 형태로 안 쓰셔도 됩니다. 비교 문제가 아니면 비교표로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숙사 시험에서 보면 꼭 비교 대상만을 가지고 비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닌데도 비교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잘 고민을 하셔야 돼.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 문제 잘 읽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트래픽 쉐이핑하고 폴리싱을 반대로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이럴까? 내가 이제 공부를 반복을 하시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고가 갇혀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가나다에 눈이 먼저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근거를 답안에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픽 아는 거 나왔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가나다만 보고 그거 지문을 안 보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꼭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달라는 게 있었고, NPU는 뭐죠?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뉴럴 프로세싱이라고 적혀 있었었죠. 근데 왜 그걸 NLP로 써? 이건 무슨 짓이야? 그래서 NLP로 쓰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 문제 꼭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법, 제도, 가이드라인. 이걸 왜 자꾸 만들어서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나만의 제도를 만드시는지.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기술 관련된 법, 제도, 가이드라인의 개정들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걔들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제도와 가이드를 내 스스로 창작은 하지 마셔라. 이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바우처. 바우처는 쿠폰하고 차이가 뭔가요? 비슷하죠, 그죠? 어. 쿠폰은 할인권 얘기하는 거고, 바우처는 써.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비용을 대체해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바우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써. 다만 비용 우리가 내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맥락이 일단은 없어요. 정해 쓰신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우처 사업에는 데이터 제공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겠죠. 그 이거는 기본 틀이야. 이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외운 대로 쓰면은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아이덴티티라고 했던 그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은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냈는 이유는 2026년에는 개정 사항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 우측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만으로는 다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왼쪽에 썼어요. 자, 데이터 바우처 사업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데이터 진흥법이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없더라도 한 줄 적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상품 측면에서 제공하는 형태가 파일 형태, API 형태, 산업 분야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활용 서비스 측면에서는 제공과 지금 활용이죠.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활용이 전처리 태깅, 라벨링 데이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 개발 감행 처리가 있고, 변경 사항으로 보면 부분별 차등 지원, 일반 공개 활용 구분했습니다. 수요 공급 사전 협의 의무화했었습니다. 공급 기업 품질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 지수 산정했고, 그리고 데이터 성평가 지표 구분했고, 수요 중심 통합 지원 체계 만들었고요. 사회 현안 해결 과제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영지식 증명. 자, 영지식 이번에 보니까 작성한 게 이제 메커니즘 측면으로 정리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영지식 증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키워드 JK 스나크, JK 스타크. 또 이번에 또 하나 또 넣으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었죠? 뭐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블랙 프롭스. 이런 단어들도 이제 여기 작성은 안 돼 있지만 들어가야지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속성: 완전성, 건실성, 영지식성 있습니다. 어이구, 영지식성 있고 좀 묻는 거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다 작성을 하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정답이 맞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도 집어넣어서 꼭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대세 법칙. 자, 이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 엄청나게 관계가 있어요.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우리의 정답에 가까운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이론은 대수의 법칙인 거야. 실은 중심극한의 정리도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난수를 뽑잖아요. 엄한 데서 뽑는 거하고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혹은 우리 모수에 가까워지는 데이터를 산출해서 난수로 잡아 돌리는 거, 어떤 놈이 더 정확할까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왜 없어, 없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중심극한의 정리가 있고, 그리고 부스트 스트랩이 있어요. 두 용어 다 아시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어. 이 큰수의 법칙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트스트랩 표본을 뽑는 거잖아요. 오만 대서 표본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모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 다만 이 부트스트랩을 만들고 계속 만들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에 가까워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이론 자체가 중심극한의 정리를 기반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한 줄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확률분포 기반으로 난수를 반복 생성하여 복잡한 문제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정량적 분석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빠져있지만 키워드 쓸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죠.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S 곡선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나오면 그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시각화를 X 곡선을 한다라는 거 한 줄 적으시면 그것도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자, 표본 평균의 모평균 수렴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고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은 어디에 따라간다? 모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수식에 대한 의미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본이 많아졌을 때 분산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ROI하고 리얼 옵션. 자, 우리 이거 어느 주제에서 봤습니까? 두 가지를. IT, 투자, 평가. 그죠? 그래서 투자 타당성 분석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IT 투자 평가의 정량적인 지표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강글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 가지고 나 나눠 가지고 다양한 기법 측면 ROI는 지금 하나를 물어 있기 때문에 얘를 뎁스 있게 내려간 거고 이 리얼 옵션은 상위 수준 업무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하나만을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이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한두 개만 적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시는 게 있으면 다 때려 쓰셔라. 그래서 아까 제가 키워드 많이 써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얘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이건 같은 레벨이 있으니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스키는 이것도 키워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것들은 충분히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패스키 쓰시나요? 패스키 쓰시죠?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시면 패스키 다 등록해 놓고 뭐예요? 패스키 등록하고 나면 그 뒤로 뭐가 돼요? 생체 인증. 그게 뭐 써요? 파이도라는 기술 기반으로 써주죠. 자, 그러면 그때 네이버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나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그 과정은 뭐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공개 키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수단이 파이도라는 놈입니다. 그죠? 피도라고 부르죠? 그게 다 키워드예요. 다만 이제 파이도도 버전이 1.0에서 2.0 지금 모바일 웹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면서 그 프로토콜의 구조가 살짝씩 바뀌었죠. 그게 여기에 키워드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웹 어텐티케이션이라든지 여기 CTAP라든지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요것들이 당연히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사용자 인증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구들 그리고 인증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레파지토리라든지 그 구성 요소들까지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구글 뭐 다 있죠, 그죠? 애플, 그죠? 그래서 패스키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사례로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무자각 인증에서 이게 파이도 기반의 어쨌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자각 인증에서도 한번 등록해 놓고 나면 센싱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까지 추가했습니다. 자, 요겁니다. M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그렇게 적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NLP로 적는 거는 뭐지 그만하자 이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저희 단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시험 실전에 가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고 컨디션이 딱 떨어지는 시간이 식사 후에죠. 그죠? 근데 식사 후에도 2, 30분은 괜찮아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애따 그냥 빨리 쓰고 집에 가자 이 생각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내 점수, 즉 예를 들어 3교시나 4교시 때에 내 점수가 항상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진짜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자, 어쨌든, 자, 요거는 GPU, TPU, NPU, 뭔가 좀 헷갈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안에서 구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GPU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범용 병렬 프로세서라는 거라고 알고 있고, TPU는 뭐예요? 아시크 기반의 가속기라는 거 알고 있고, NPU는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연산 최적화하는 인프라, 디바이스라는 거, 프로세서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요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게 작성이 돼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뭐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스톨릭 어레이
맥 어레이. 얘들은 다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를 매트리스 구조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게 하고 그걸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퍼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도 연계해서 구분만 해놓으시면 맥 어레이를 이야기하는 시스톨릭 어레이를 이야기하든 다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RUD 매트릭스 뭐 이거 보니까 엄청 흥분되고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뒤에 묻는 걸 안 봐. 묻는 거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개념과 사용 목적입니다. 그러면 1은 개념, 그리고 2는 사용 목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다 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다만 개념 잡아주고 뭐 시각화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요? 엔터티 측면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에서에 대한 검증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괜찮아요. 적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핵심은 뭡니까? 그 누락 방지라는 거 맞죠? 엔터티의 누락 방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누락 방지. 그로서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결성까지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연계하셔도 괜찮다. 자, 다음은 DI 인젝션, 다시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단어.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을 지금 여기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떠올릴 때 뭐부터 떠올려요? IOC 이 두 중에 디펜던시 인젝션 얘는 3자에 의해서 즉 프레임워크의 그 기능들에 의해서 객체 의존성을 부여하는 거 내가 직접 구현하는 거 뭐예요? 디펜던시 룩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교재인들 한번 딱 보여주고 자 그럼 뭘 써야 돼요? 디펜던시 인젝션이 더 재사용성 유지보성이 높아요. 의존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즉 루질리 커플리드하게 이게 다 키워드입니다 지금. 그걸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장점, 종속성 감소, 결합도 감소, 응집도 향상, 재사용성 증가, 유지보수성, 테스트 용이성, 코드 가독성, 코드 단순화. 다 연계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뭐라도 다 적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지. 풍부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구현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컨스트럭터하고 세터하고 필드 맞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구현 방법을 작성을 했고 아마 교재에는 메소드 주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메소드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별도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인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맥 그리고 에이백 둘 다 또 각각 물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의도가 좀 보이시나요? 지금 키워드 자꾸 많이 써라라고 하는 문제들을 계속 출제 형태로 지금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 보안 등급에 따라 시스템의 접근을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의 접근 통제 모델 에이백 자, 사용자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 우리 인프라라든지 여러 자원들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 그리고 시스템 환경들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너한테 권한을 줄 거야. 그걸 여기서는 그 정보들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로 맥 여기에 보시면 서브젝트 리소스 억세스 레벨 딱 그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윈도우 이런 거 적으셔도 됩니다만 이 키워드 영역에다가 윈도우 적용 뭐 약간 조금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 저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펙도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주체 행동 개체에 대한 여러 속성들을 조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PDP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수행을 하는 게 PEP이다라는 거 구분하시고 그 외에도 PAP, PRP, PIP, PAP까지 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드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봤던 내용이고 이게 예전 기출이죠, 그죠? 통신 인프라가 없거나 구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동 노드들 간의 자율적인 경로 설정, 수정,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동적 토폴리지 구성 가능하고 자율 구성 가능해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자, 프로토콜의 종류, 자, 테이블 기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온디맨드 기반. 다른 말로는 프로액티브, 리액티브라고도 구분을 하고요. 자, 테이블 기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디바이스들 등록 가능한 디바이스들 테이블에 다 박아놓고 순서대로 그 라우팅 아예 명시해 놓는 거죠. 정적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자, 리액티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율적으로 동적으로 그 라우팅을 디바이스도 정의를 하고 연결을 해주는 형태의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프로액티브 테이블 기반의 DSDV, WRP.
그리고 리액티브의 AODV, DSR, LMR, 그리고 ABR. 자, 이거 두 가지 특성 같이 있는 거 ZRP 프로토콜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써요? 드론.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쓸 수가 있고 군집 비행 하잖아요. 지금 드론 군집 비행. 그때 이런 자율 프로토콜 연결해가지고 특정 드론에다가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뭐야 한강 같은데 요새 가면은 그걸로 막 이제 캐대헌 그거 막 구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그럴 때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오패트리에이션. 지정학적과 본국 송환의 합성어로 소버린 클라우드나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 디지털 주권 그리고 민감정보 보호 및 규제 준수 등에 의해서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하고 기술 요소. 여러분 나머지 기술 요소를 더 좋아하니까 디지털 주권 거버넌스 통제 쪽에 서버린 인프라 아키텍처, 독자적 암호 키 관리, 자 그리고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보존에 기밀 컴퓨팅, 동형 암호 차원 프라이버시, 워크로드 이동 및 오케스트레이션 쪽에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해서 서브린 클라우드를 혹은 서브린 AI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펙티브 AI 이것도 너무 많이 쓰신 거죠. 그냥 교재 있는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그 키워드들 다 썼어요. 자, 정의 인간의 감정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인식, 해석, 예측하고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반응을 생성하는 다학제적 융합 인공지능.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AI 모델을 어펙티브 A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의 핵심 기술 멀티모달 감정 인식, 맥락 기반 감정 이해, 감정 불확실성 해소, 감정 기반 의사결정 행동 생성, 공감적 응답 생성, 윤리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어펙티브 AI 구현 XAI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교시. 자, 뭐 이 문제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잘 쓰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CPM과 CCM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성하실 때 얘에 대한 키워드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일정 관리의 전체적인 과정 어떻게 돼? 자, 그중에서 핵심은 나는 CPM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을 단축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기 통제하기 위해서 CCM을 사용할 거야. 자, 근데 그래도 일정 지연이 발생을 해. 네 경험은 뭔데? 다만 우리는 교재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 스코 크립, 골드 플래팅 이런 단어 반드시 좀 작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연 해결 방안에 배우신 대로 크자폐병 그리고 리소스 레벨링 스무딩, 버퍼, 리스크 대응계 이런 단어들까지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거 많이 푸셨다고 하던데 보니까 제가 낸 건 아니라서 자 이거를 우리 최강 P가 냈어요. 최강 P 누군지 아시죠? 자, 이 문제를 처음에 뭐로 냈냐? 나이브 베이지 계산하는 문제로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야 네가 이걸 내는 순간 우리 멤버들은 기숙사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 좀 쉬운 걸로 바꿔.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로 갔어. 근데 또 뒤에다 뭘 붙여놨어. 두 번 또 바꾸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내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했던 대로 푸는데 헬이 오니까 그 뒤에 내용이 약해져. 문제풀이까지는 했어. 또 맞추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뒤에 게 약해져요. 잘 조절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생각이면 1단락부터 조절하고 풀고 그 다음에 3단락에 집중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사자학년 및 사학년의 계산과 베이지 정리. 자, 이만큼. 자, 문제 풀었어. 이게 씨는 제가 볼 때는 25분 정도, 20, 한 2분 정도? 그 정도 걸렸을 것 같거든요. 이거 3분만 했잖아. 이만큼 또 써야 돼. 이렇게 잘 생각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제 다시요.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는 원인과 결과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 자, 우리가 결과 바 원인이면 뭡니까 그게? 조건부 확률이죠. 반대로 바뀌면 뭐가 돼요? 베이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람이 울렸었을 때 코드가 실제 결함이 맞을 확률. 자, 그럼 이게 지금 베이지 정리를 묻고 있는 게 맞죠? 결함이 발생을 해야 알람이 울리잖아요. 맞죠? 알람이 울린 게 결과.
결함 발생이 원인. 문제는 맞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딱 명시를 해놓고 이걸 원래는 P A바 B로 가야 되는데 이걸 섞어서 바꿔서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식을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계산은 실은 어렵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려보면 여기가 뭐예요? 0.2, 여기가 1에서 0.2 빼면 되니까 0.8 맞죠? 자, 그리고 여기가 0.8, 여기가 0.1이죠. 그럼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분의 요거 곱한 값으로 해버리면 요 66.66666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올림하라고 했더니 67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이게 소수점에서 가능하면 반올림을 좀 하시는 게 더 정확도가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야. 그래서 오탐이 자주 발생하는 통계적 원인과 실무적 QA 개선 방안. 야, 이거 막 독사 같은 문제. 제가 안 냈고 누가 냈다고요? 제가 하긴 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잔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발 지문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왜냐면 야,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이구. 예. 자,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했어. 자, 피지컬 AI라고 얘기했어. 근데 어디에 쓴대요? 제조 현장에 쓴다고 하죠. 그 앞에 또 읽어보세요. 이게 보시면 LLM 어쩌고 저쩌고 뭐 제조 현장 연구 활발히 제조 산업 제조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제조를 붙이셔야 돼. 근데 무시하시고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 알아. 피지컬 AI 더 잘 알아. 욱. 그러면 그게 이것이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자, 묶어줬습니다. 일단락 관련된 내용들 다 묶어가지고 제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엮어줬고 그 다음에 제조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묻는 대로 가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거는 괜찮은데 방금 말씀드린 지분은 꼭 활용하셔라 라고 했고 온 디바이스 버티컬 AI 생태계의 향후 발전 방향 및 고려사항.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라면 이거 문제 어떻게 지금 뒤에 봐야 되겠지만 비교 때리고요. 이거 요까지 향후 발전 방향. 자, 그리고 요거 죄송합니다. 1은 뺐으니까 차이가 2. 자, 그리고 여기 생태계 향후 발전 방향까지 그냥 3으로 해버리고 고려사항은 4로 때려도 됩니다. 근데 그걸 쓸 자신이 없어. 그러면 두 개 묶어버려서 3으로 때려버리고 고려사항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뭐 나와줘야 돼요? 실행 방안 이런 거 나와줘야 되거든. 수행 방안. 왜 앞에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셔가지고 시간과 분량을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별도의 3단락으로 두 개 묶는 거 묶어버리고 4단락을 별도에 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해요. 자, 이것도 42,001 그리고 나서 또 AI 레드 티밍이란 단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하네스 엔지니어링. 자,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엮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AI 거버넌스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다시 AI 전체 위협이 증가함에 있어서 AI 거버넌스를 관리해야 돼. 그게 조직 측면에서의 42,001. 자, 그리고 테스트 측면에서의 뭐 레드 티밍. 그런데 관련된 표준 또 뭐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42,001 옆에 붙어 있는 거 뭡니까? 23894. 또 38507. 그리고 레드 티밍에 대한 그 표준 하나 있었었죠? 42119. 저 이런 거 다 때려 쓰라고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적어야지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일단락에 다 발라주고 발라주면 벌써 오 하겠죠, 그죠? 어. 근데 이건 또 쉽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딱 적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좀 더 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AI 레드팀이 시스템 오픈 전후로 적대적 공격 인젝션을 인위적으로 수행하여 잠재적 결함과 취약점을 식별하는 공격자 관점의 검증 활동. 아까 이제 표준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네스는 뭐예요? 자, 뭐 우리가 AI를 활용함에 있어 그 과정들에 대한 체계, 생태계를 구성해 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굳이 정의를 안 적으시더라도 키워드 기반으로 작성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간글에다가 이분은
키워드 다 때려놓고 뭐 한글에다가 뭐 했어요? 정의를 적어줬어요. 요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늘색 엔진은 나 분명히 가 여러분들 개념 적으셨을 거거든.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근데 키워드를 이렇게 많이 적을 수가 있잖아. 이교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운영 체계까지 이야기하고 에이전틱의 생태계 구축 위한 주권 인프라 아키텍처 지원 일단락에 죄송해요 지문하고 엮어가지고 한 번 더 터치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흥분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앞에 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묻는 거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묻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ISP 개념과 절차 산출물, PI의 개념과 절차 산출물, ISP의 관계 및 정보사 사업 성공을 위한 활용 방안. 자, 그래서 1, 2, 3 하고 4단락을 빼시던가 자신 없으시면 3의 관계 묶으시고 활용 방안. 이것도 4단락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4단락에 빼시던가. 이것도 강약 조절하시면서 가주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딱 보면 뭐가 좀 곤란스럽냐? 산출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전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 측면에서의 산출물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런 생각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서 가져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반대로 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뭐 물론 여기에 토큰 버킷 하고 리키 버킷은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쉐이핑과 폴리싱을 틀어서 쉐이핑은 버퍼를 이용하고 폴리싱은 뭐 드랍을 이용을 해요. 그때 쓰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 토큰 버킷하고 리키 버킷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그냥 한번 묶어줘도 괜찮죠, 그죠? 그럼 다 포함적인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니 그럼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쉐이핑하면 뭐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요? 버퍼 폴리싱하면 뭐가 떠올라요? 드랍 그리고 리마크 이런 단어들까지 같이 넣으셔서 비교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리를 쓰라고 했잖아요. 자 리키라는 거는 영문으로 뭔 뜻이에요? 리키는 뭡니까 영문이? 물이 새는 이란 뜻인 거죠. 자, 토큰 채워놓고 다시요. 토큰 버킷은 토큰 채워놓고 트래픽이 들어오잖아요. 토큰이 유효해? 그때 다 처리하겠다는 뜻인 거고. 리키는 뭐예요? 버킷 채워놓고 하나 하나씩 일정하게 보내겠다는 뜻인 거고.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전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내용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교시. 자, 요것도 실은 저는 요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논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괜히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근데 보면 야, 데이터 자료 구조가 있어. 자료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선형이 있고 비선형이 있어. 맞죠? 자, 비선형에 트리가 있어. 그래프가 있어. 자,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그래프 DB야. 이 논리밖에 아무리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걸 어떻게 더 있어 보이게 엮어볼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뭐 내시고 싶은 대로 그냥. 자, 그래서 선형 구조 자료 뒤에 한 개의 자료가 존재하면 순차적으로 연결된 구조, 배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큐 등이 있고요. 비선형 구조, 자료 뒤에 여러 개의 자료가 존재하는 자료 구조, 트리와 그래프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그래프 DB예요. 그때 언제 쓴대요? 온톨리지 구현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엣지, 버텍스, 프로퍼티 혹은 엣지, 노드, 프로퍼티 등의 관계 이제 키워드들을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활용 사례까지 물어놨습니다. 그래서 4단락에 활용 사례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방안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은 3, 4단락에 뽑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일단 1교시에다가 실은 이걸 3달러로 빼면 묻는 건데 그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2교시는 괜찮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빼서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도 예전 기출이 아니라 예전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지금 섞어놨어요. 자, 우리가 전통적 안정성 평가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FMEA,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 하죠, 그죠?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 다음에 얘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드웨어 중심적이야.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늘어나고 있어. 그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붙이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실제로 구현된 게 STPA. 그 중에 하나 또 뭐 있는 게 캐스트. 이 관계 쭉 보여주셔도 여러분들 맞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갔습니다. 그죠? 좋은 형태예요. 너무 복잡하게 안 가는 것도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그래서 묻는 거는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과정. 자, 이거 뭐 기준으로 썼나요, 지금? 안전기능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걸 평가하는 건 방금 얘기했는 거고. 그 기능을 얘는 61508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첫 번째 묻는 캐스트. 스탬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이론 중심의 사고 분석 기법입니다. 자, 절차 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전 컨트롤 스트럭처 모델링 컴포넌트. 요거 제가 이전에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예전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STP 동일하게 스탬프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 단계 잠재적 원인을 분석, 위험을 제거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사전적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UCA 네 가지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가지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개를 어떻게 엮어 쓸 수 있는지까지 작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것도 실은 보시면 요구사항 가이드라인인 게 있죠. 요구사항 가이드. 근데 다만 요구사항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제한 요청서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어들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성능. 그래서 그 성능을 고객이 우리한테 너네 성능은 이 정도 나와줘야 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TPS, 그죠? 시스템 가용성, 신뢰성 이런 단어 또 이거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걸 굳이 안 보더라도 내가 이걸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 그래서 그걸 상위 수준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이 돼 있나 봐요. 성능 일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자원 사용량. 자, 성능보상 필수 작성 요건 및 기술 방법을 설명을 해라. 필수 작성 요건이 여기 보시니까 허용 가능 응답 시간이라는 게 있네요. 뭐예요, 이게? TPS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처리량, 가용성뿐만 아니라 목표 효율량, 리스판스 타임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공부한 대로 작성을 하셔도 쉽게 끝이는 못할 거다. 다만 가이드라인에는 각 요건별로 필수 작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용량, 정적 용량, 가용성 측면에서 나와 있고 성능 요구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봐보니까 첫 번째가 뭐가 돼 있어요? 요구사항 명확화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도 요구사항 기준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이 데이터 드리프트 그리고 운영 중인 모델 A가 재학습된 모델 B를 비교하기 위한 A/B 테스트. 자, 요게 두 개만 보더라도 이 드리프트가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A/B 테스트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맥락을 짚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첫 번째에서 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기존 학습된 모델과 기존 후에 학습된 모델에 대한 다시 기존 학습된 모델이 왜 다른 모델로서 업데이트가 돼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드리프트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요. 읽어보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분포와 실제 운영 중 들어오는 데이터의 분포가 여러 요인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현상. 처음에 학습시켰어요.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죠. 재학습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너무 모델의 파라미터를 많이 변경하는 상황, 즉 데이터 자체가 변하는 상황들에서 이런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의 학습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B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더럽게 지금 또 뭐 묻고 있어 지금. A/B 테스트 결과에 따라 신규 모델로 안전하게 최종 전환하는 의사결정 기준 및 고려사항. 의사결정 기준을 쓰래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그죠? 성능 지표들 맞죠? 잘 했어, 안 했어? 그 얘기하는 거고 ROI 충족, SLA 충족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고려사항 및 점검 내용. 학습, 서빙 편향, 데이터 품질 프라이버시, 롤백 체계 재현성 추적성 등이 있고 마지막에 ML 옵스를 기반으로 클로즈드 루프 이건 뭐예요? 폐 루프라고 했죠? 이거 항상 보면 그 학습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운영 환경 내에서
그래서 클로즈루프를 쓰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거 은행 알고리즘 푸셨나요? 왜 안 풀으셨어요? 왜? 보자마자 문제 세 테이블 딱 보니까 확 짜증나, 그죠? 그러니까 안 봐. 근데 문제 너무 쉬워요. 어. 자, 이 세 가지잖아요.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면 뭐예요? 니즈와 뭐가 나와요? 현재 유 자원이 나오죠. 그럼 순서가 결과가 이거예요. 그냥 첫 번째부터 다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건 오늘은 내가 날이 아닌가 보다. 씨. 오늘은 단템포 시작.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문제였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3분의 한 2분의 1 정도는 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주 보너스 문제 같은.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이걸 가정하고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AI 기반 사이버 공격 변화, AI 기반 사이버 공격 생태계 위협 현황,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 체계 구축. 어마어마한 또 문제 나왔네. 저는 이런 방어 체계만 나오면 이걸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디펜스 인 뎁스예요. 그 그림. 다만 묻는 거에 맞춰서 가져가야 되겠죠. 아니면 레이어를 구성을 해도 되고 스택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 활용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고 인터그레이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 표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거버넌스 기준으로 서비스를 관리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요즘에 보니까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공격 주체의 자율화, 공격 주체의 자동화, 공급망 침투의 다차원화. 아까 공격 표면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격 진입 장벽의 급격한 하락. 이런 도구들이 또 많이 이제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게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 공급망 위협,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AI 활용 위협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해킹 그룹 나왔어. 누구부터 이야기해요? 북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북한, 중국 나와줘야 되죠, 그죠? 이것만 나오면 다 정답이야.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우리랑 조금 큰 형광인 러시아까지 터치해주면서 이제 국가의 측면에서의 현황도 얘기해줬고 에이전트의 실증 기반에서도 이런 공격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구분을 줘가지고 그 카테고리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도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 패러다임, 자율 위협 헌팅, 취약점 연구 및 검증, 범국가적 인텔리전스 그리고 AI 공급망 보안 강화 이것도 이제 좀 화두다라고 해서 AI 비오의 확보 및 가시성 가동 이런 단어 좋네요, 그죠? 나오네요. 다층적 탐지 파이프라인 결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써먹을 수 있다. 자, 4교시입니다. 자,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기술 이전 방식과 절차. 자, 그리고 인공지능 천작물의 지식재산권 이슈 및 대응 방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기억만 되살려 볼게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협의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은 정보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생명공학재산권. AI 기술 발달로 저작권 침해, AI 산출물의 권리 기속, AI 개발 관련 특허성 등 새로운 쟁점이 부상되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AI 기술 이전 방식과 절차. 이전 방식은 기술 매매, 라이센스에 대한 활용, 기술 경영자원 함께 이전, M&A 방식, 기술 자문 및 지도 연계. 이건 쉽게 생각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 내용인 거고, 절차, 기술 발굴, 평가, 마케팅 협상, 이전 계약, 이전 사업화, 성과 관리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만 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마지막에 물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작권도 문제, 특허도 문제, 데이터도 문제 그리고 상표 책임론 이게 다 관련된 이슈예요라고 해서 대응 방안으로는 AI 인간 중심 저작권 체계에서 AI 공정형 권리 체계. 근데 최근에 판례 봐보면 야 이거 만든 놈이 문제야. 만든 놈한테 있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 체계, AI 인간의 기여도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
그리고 AI 거버넌스, AI 가드레일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련된 이쁜 단어들 풍부하게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보안 3요소 및 주요 보안 기법, 암호화 기술. 자, 봐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데이터 보안의 3요소는 뭐예요? 왜 안 보이냐, 근데 이거? 그죠? 기무가. 자, 그리고 보안 기법은 인증, 인가 접근 제어, 암호화, 마스킹, 보고, 백업, 복구, 데이터베이스 방어며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게 많죠? 뭐가 있어요? 접근 제어. 또 뭐가 있습니까? 뷰. 맞죠? 뷰. 그 나라도 쓰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 상세 설명해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해시 암호화까지 암호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DBMS 측면에서의 제공해주는 암호화 방식인 TDEAP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 지금 보면 그냥 딱 암호화를 열어 알고 있는 거 다 때려 쓴 형태죠, 그죠? 한 곳에서 딱 뭐 대칭키 비대칭 캐시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측면 그리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암호화 측면 그 외에도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암호화에 대한 측면 이걸 또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들 다 엮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측면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갈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쉽게 쓰고 말잖아요. 이 케이스가 쉬운 문제를 어렵게 쓴 케이스예요. 이걸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NTSF 그리고 정보 서비스 모델링 및 보안 원칙 두 가지. 자, 그리고 국가망 보안 체계 적용 절차 및 단계별 주요 활동.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 CSOA 매트릭스 등급 체계. 자, 요거 최근에 이 등급 체계 바꿔가지고 어때요? NTSF에 대한 적용도 달리하겠다라고 발표했죠? 맞나요? 맞아요. 뭐 했어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A1, A2, A3, A4. 그리고 CS. A3도 C가 있을 수도 있고 S가 있을 고 O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SO와 1, 2, 3, 4에 대한 매트릭스 거기에 따른 보안 등급 체계 차등화하겠어.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건 잘 아시니까 요게 사례입니다. 그냥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CSO와 요 A1, A4까지 가로 세로로 둬가지고 매트릭스 해서 그 등급 구분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은 이것도 뭐 자, 우상 다천 추적성 확보의 필요성, 형상 관리 단계 기준선, 추적 성과 형상 관리 체계 유기적 연계 방안 및 기대 효과. 문제가 그냥 아주 이 김형 교사님이 내셨네요. 문제가 아주 뭐 이런 느낌이요. 이건 알잖아, 그지? 내가 기술사가 됐거든 이제.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고 싶었던 거 이런 거야. 라는 형태로 아주 잔인하게 다차원 추적 매트리스, 기준선과 추적성 동기화, 통합 CCB, 변경 이력 버전 관리 일어나, 추적 인프라 동기화, 코드 레벨 추적성 강제 이런 얘기들을 쓰고 싶었나 봅니다. 자, 생성 AI 시스템의 신뢰성 개념 특성, 생성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관련 기술, 신뢰성 검증 관련 기술. 자, 그럼 신뢰성이 뭐냐? 주어진 조건 및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예측 가능함. 이게 핵심이죠, 그죠? 기능대로, 정의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걸 우리는 AI의 신뢰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데이터 의존성, 예측되는 확률, 확장된 품질, 그리고 사회기술적 복합성, 예측, 곤란성.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핵심 기술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읽어보시고, 자, 신뢰성 검증 관련된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드레일, 그리고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LLM as a judge라는 단어도 키워드로 AI 레드 티밍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마지막 6번. 자, IFPUG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얘 뭐 하는데요? IFPUG는? 여기 보니까 한 번씩 교재에도 나오잖아요. 뭐 하는데요? 뭐 소프트웨어 파는데요? 기능 점수 관련된 즉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 산정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규모 산정 측면에서 연계해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실은 요거 얘기 보니까 우리는 최근에 공부한 또 뭐와 연계가 됩니까? 스냅과도 연계되죠, 그지? 이것도 같이 터치해 주시면서 이유들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비교까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계시면은 멘토링들 한 분 한 분 불려가지고 멘토링 하실 거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반복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것들보다는 반복에 집중하셔가지고 계속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